자, 이제 518페이지 우리 단원의 마무리죠. 경공매 실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공매 실무인데 경매는 항상 출발하면서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로서 경매의 그 종류와 특징은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종류와 특징부터 중요한데, 자, 오른쪽 종류 보겠습니다. 1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하단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밑줄 꺼놓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경매의 종류가 두 가지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네 가지로 종류를 정리할 겁니다. 지금 교재에 보다시피 첫 번째 뭐가 있다?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경매가 있다. 지금 체크하셨고, 그리고 수업용으로 세 번째 재경매 체크합니다. 네 번째 신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경매의 종류는 일단 네 가지,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제목 네 가지가 잡혀 있는 분들은 강제경매가 뭘까요? 하니까 교재 519페이지 제일 상단,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라는 말 찾으셨나요? 그 집행권한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한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줄 것입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한다. 일반 재산이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자, 다시 옮겨 볼까요? 강제경매가 중요한데 뭡니까 하니까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다. 이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인데 집행권한이 뭘까요? 하니까 바로 밑에 집행권한에 대한 종류가 붙었습니다. 2번에 기억 찾았습니까? 자, 집행권한은 강제집행으로 실행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히는 줄 것입니다. 공적인 정서다 그랬습니다. 자, 공적인 정서로서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 하고 내려오는데 A, 자, 그냥 줄만 긋고 이건 외우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 밑줄 긋고,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 판결, 그 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공적인이 공정한 채권 문서, 이렇게 줄을 끄셨는데, 이 집행권한을 딱 보니까 개인이 만드는 겁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 그렇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죠. 법원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에 의한 건데, 집행권한이 지금 보다시피 그것들이 뭐다?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경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고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 하고 지금 줄을 딱딱딱딱 껐는데, 대표적으로 그것들이 전부 다 판결문이죠. 개인이 만드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하고만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빌린 걸 뭐라 그런다? 차용한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인 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돋보입니다. 돋보여. 남한테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 네. 있다. 돈 빌려줬는데 다 받았습니까? 네. 와. 더 돋보이려 그런다. 신용? 신용이 뭐예요? 아니, 많은 금액이 아니고. 아, 그래, 뭐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하여튼 어쨌든 빌려줘 봤는데 다 받았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돈 빌려주고 다 받아.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많죠. 많죠. 그걸 맞는데 빌려줬는데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았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럼 이제 그냥 놔뒀어가 포기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죠 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사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돈 빌려줘봤다. 그럼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다가 대다수였었어요. 절파적으로. 그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포기했어요가 대다수예요 또. 그러니까 빌려간 돈은 이렇게 안 갚아도 되고, 그럼 대충 포기하는가 봐, 제 생각으로는. 그죠? 저한테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기했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질문은 그거였잖아, 지금. 그죠?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머리를 쥐 뜯어본다. 2. 더러 눕는다. 3.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가죠? 그리만 하면 안 되고 4번 때리려고 이래야 돼요. 그래 가지고는 못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소송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간 돈을 갚아라. 이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있잖아, 그지? 증거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줄 것 같던 그 종류들의 하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 갑의 일반적인 재산이라는 말이 아까 지나갔다고요. 일반적인 재산에다가 경매를 딱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리면 돈으로 환가해 갑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인 재산에 어떤 게 있죠? 집도 있겠지. 또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게 일반적인 재산이잖아, 그죠? 자동차, 비행기는 없을 거고 보라면 그런 일반적인 재산을 처분해서 환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경매의 특징은 첫째,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딱 보니까 갑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안 갚아줌으로써 이 갑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 예견되지 않은 경매인가 하면 이 사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바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로 안 가는가 하면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이 생기면 가겠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다 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과 개인이 빌려주고 받은 돈을 일반 채권이라 부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가도 관계는 없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안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세상살이가 또 안 그렇죠. 한 7, 8년쯤 되면 이제 상처도 좀 잊어버리고 포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것이 강제경매다. 이 강제경매를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챙기셔야 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임의경매가 더 많은데, 임의경매는 뭘까요? 교재 2번은 내려오면, 임의경매는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그럼 제목부터 딱 잡아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또 담보권을 실행하니까 담보권이 뭘까요를 알아야 되는데, 담보권, 교재 보시다시피 1번에 1의 임의경매란 줄 거 봅니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과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담보권을 지금 뭐라고요? 읽었지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등등등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거다. 자,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그 말을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만 들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보다시피 갑이 똑같이 누구에게?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합니다. 그림이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관계없지만 그냥 막 이야기 좋게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에도 관계없지만 자, 그러면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차용증 적어주고 돈 받았죠. 근데 지금은 국민은행에 가서 차용증 적어줄게 빌려주세요 하면 국민은행이 무슨 소리 할까요?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국민은행 총재도 차용증 적어놓고 1,000만 원 못 빌려갑니다. 그러면 아프십니까? 하니까 이 갑이 놀라가지고 아까는 차용증으로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용증에다가 코팅 해올까요? 물어봐요. 119에 실려가는 수생입니다. 차용증 코팅해가지고 장미 2송이 붙여도 안 돼요.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그래서 집인지 부동산인지 담보를 제공하고 그 말을 우리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자, 똑같이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신청한다? 경매를 딱 신청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딱 보고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재산이면 요거는 무슨 재산에 대해서?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처분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인적인 책임,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요거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물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네가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한다라는 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그 종류와 특징을 지금 여러분 정리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서도 연결되었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거를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특징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출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어떻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X 그렇게 두 번 나왔다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강제경매하면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뭐였다?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서 판결문 하는 말이 딱 돌아야 돼요. 그 다음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서 저당권 등의 담보가등기를 실행하는 경매다. 그죠? 지금 이 1번하고 2번을 지금 설명을 끝냈는데 지금 이 단어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또는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라는 경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경매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거의다가 임의경매입니다. 거의다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경매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경매는 거의 다 뭐다? 임의경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게 90%입니다. 90%. 요거는 10%고. 여러분 나중에 경매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경매 자료를 딱 보면요. 나중에 2014 타경 12345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그 옆에다가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7개 어디서 한다는 말이죠. 경매 7개. 그 다음 옆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종류를 적어주는데 90%가 임의경매다 이 말이에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자, 이 두 단어를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물어봅시다. 오늘 주택임대차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오늘 공부도 했는데 여기 집주인 갑을 하고 임차관계 5천만 원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근데 갑이 돈을 안 내줍니다. 자, 아까는 무슨 수업을 했는가 하면 돈을 안 내주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아까 수업은 그런 거였죠. 근데 이번 수업은 제가 질문을 뭘 했는가 하면 그거는 대항력이고 자, 돈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질문했다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니까. 어떻게 해야 저 돈을 받을 수 있다? 1번 강제경매, 2번 임의경매.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이걸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저 5천만 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뭐 대항력을 인정받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라고 제가 문제를 어중간하게 냈습니다.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경매? 임의경매 하는 거예요. 경매 등기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주택임대 배우셨지만 특별히 전세권 설정 등기 할 필요 없이 뭐만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후순위에 우선하잖아. 그죠?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강제경매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강제경매한다 라는 말은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요. 확정일자 대체적으로 다 찍어놓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송합니다.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뭐가 있죠? 전세계약서라는 증거가 있죠. 그 전세계약서 가지고 소송을 내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 나오겠죠. 판결문을 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임의경매가 90%고 강제경매는 주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이 보증금 관련되는 것이 강제경매예요. 그게 경매 나오는 시장이 몇 프로다? 한 10%좀 된다니까. 90%는 전부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세상이 참 공평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5천만 원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면 집주인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경비도 들고 까다롭잖아. 그죠? 까다롭지만 저 사람이 돈을 안 내주면 바로 경매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찍으면 경비도 거의 안 들죠. 집주인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절차도 아주 간단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돈 안 내주면 뭐 해야 된다? 소송해가지고 삥 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세상살이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공평하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종류를 잘 느껴보시면서 세 번째 교재는 없지만 재경매는 무엇입니까? 하면 앞으로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은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를 재경매다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재경매가 뭐라고요? 대금이 미납되어서 하는 경매를 재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금이 미납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취지입니다. 자, 경매는 필기하지 마시고 봅니다.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먼저 경매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1억이다 라고 잡습니다. 왜 감정가를 먼저 잡는가 하면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그 경매거든요. 그러면 감정가 1억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최저 매각 가격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1억 3천에 삽니다. 1억 3천에 산다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1억 3천에 매수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되지. 보증금을 만약에 안 내면 나 150억에 살게. 말로만 해놓고 잘해봐라 나 집에 간다. 이거 갚으면 경매는 어떻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하시면 매수 신청에 맞는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보증금 얼마? 보증금 10% 이러면 틀려요. 앞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최저가가 지금 얼마다? 1억이니까 10%면 얼마? 1,000만 원. 이게 왜 강조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1억 3천에 매수 신청하면 응찰 가격의 10%였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최저 매각의 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을 해서 내가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겠죠. 1등 되고 난 뒤에 나머지 1억 2천 대금을 한 달 만에 더 넣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한 달 내로 대금을 넣으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대금을 안 내는 자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낼까요? 돈이 없어서는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돈 없으면 경매를 받지를 않아야 되지. 마음이 변했어. 또는 보증금까지 잘 내놓고 나머지는 대출 받기로 됐는데 대출이 잘 안 되었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지. 그 경매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경매 이렇게 한다고. 대금이 미납되어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 자, 그럼 재경매를 하게 되면 그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판사가 열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물건을 1억 3천에 낙찰받았다 그랬죠? 뭐 1월 1일 경매를 한다고 치자. 그럼 1월 1일 경매를 하면 그 전에 벌써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1월 1일 드디어 했어. 그럼 1등 되었어. 또 한 달을 시간을 더 줬어. 대금을 넣으라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돈을 안 넣어. 안 넣으면 다시 이 물건은 재경매합니다.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고 또 시작하면 첫 번째부터 이까지 가는 데는 서너 달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열받잖아요. 왜 그러면 네가 안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더라면 벌써 끝났을 사건을 또 진행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열받기 때문에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판사가 열받아서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보증금을 20% 올리는가 하면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포기를 못 하거든 이제.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을 잡고 계셔야 된다. 자, 재경매는 뭐라 그랬죠? 대금이 미납되면. 자, 그럼 특징이 뭐다? 보증금이 20%로 올라간다. 신경매는 뭘까요? 하면 신경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 유찰되면 하는 게 신경매. 2번,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신경매합니다. 자, 유찰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신경매한다. 유찰은 또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죠? 자, 보시다시피. 자, 감정가가 1억이고 최저가가 1억 똑같죠?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했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매수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유찰되었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유찰이 비싸서 돌아서니까 반드시 뭘 한다? DC를 20% 하고 새로 하는 경매. 그러니까 DC를 20% 하면 1억에 20% 2천만 원 빼고 8천부터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다. 그래서 특징이 유찰이 되면 하는 것이니까 비싸서 유찰됐으니까 반드시 DC를 뭐 한다? 20% 한다. 이게 특징인 거라. 그죠? 깎아서 20% 깎아서 출발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20에서 30%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20%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20에서 30%니까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고 DC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20에서 30이라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그래요. 경매 물건이 많이 있다. 경매 물건이 많이 쌓였으면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씩 툭툭툭 떨어져야 빨리빨리 나가겠죠. 근데 경매 물건이 별로 안 남았다. 몇 개 없다. 그러면
파는 쪽에서는 되도록 높은 가격으로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그건 쫀쫀하게 떨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대략 20에서 30%입니다. 어떤 법원은 또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판사가, 그죠? 한번 유찰됐을 때 30%, 그다음부터는 15%씩 내려간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알아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알 필요. 왜 그러면 내한테 15% 디시하고 저 사람한테 20% 디시하고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 디시는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니까. 그죠? 일단 유찰은 디시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자, 한 번 유찰돼 가지고 20% 디시해서 8천부터 왔습니다. 8천에 왔는데 또 적어낸 사람이 없어. 왜 없을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되었다? 유찰되었다. 유찰되면 어떻게? 또 디시를 한다고. 20% 디시하면 2판에 16,600만 원 빠고 6,400부터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자, 불허가 처분은 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보셨죠? 1억 3천에 보증금 1,000만 원 되고 1등이 되었어요. 1등이 되었더라도 오늘 1등 되었다고 네 거다라고 안 해줘요. 왜 그러면 이 1등이 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일주일 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의 제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네 거다라고 허가해줘요. 무슨 절차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농지를 낙찰받았다? 그럼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증명을 갖다 내야 돼. 그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등을 했더라도 오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걸리는데 드디어 일주일 동안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버렸어. 어떤 사람이 이의 제기 들어왔겠죠? 근데 이의 제기한 게 내용이 맞다. 그럼 불허가 받는 거예요. 또는 농지 취득 증명을 제출 못했다. 그럼 불허가 처분 받아요. 자, 1등으로 낙찰됐다가 불허가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허가 받았다. 다시 경매해야 되지 뭐. 방법 없잖아. 그지? 다시 경매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경매. 자, 이때 특징은 DC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허가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종류와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게 기초 단계에서. 자, 크게 제시합니다.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강제경매하면 뭐부터 기억해야 된다? 집행권은. 임의경매 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재경매하면 뭐라고요? 대금이 미납되면. 신경매는 유찰되거나 불허가 처분받으면. 그것들에 대한 특징은 이렇다. 지금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죠? 시험에 나오면 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실 때는 대답 잘하죠?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 유찰되면 신경매.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시험지상에서 한번 봤다고 한번 쳐봐봐요. 시험지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유찰이 되어서 다시 하는 경매를 다시 말하면 다시 제자가 막 보인다니까요. 재경매를 한다. OX, XX 지금 거꾸로 말했어요. 다시 대금이 미납이 되어서 새로이 해야 되는 경매를 새경매, 신경매를 한다. X입니다. 대금이 미납된 건 재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상에서 글자로 적어놓으면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예 의미를 딱 가지고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새겨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까지 수업할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똑같은 물건이죠. 이 똑같은 물건이 유찰이 되면서 계속하는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라 그랬잖아요. DC라면서. 왜 똑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한다? 비싸서 유찰이 되니까. DC 계속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찰이 돼서 하는 경매가 신경매다라는 게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대금 미납은 재경매는 저절로 따라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게 똑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하는 거니까 이게 신랑이라고 한번 쳐봐요. 남자가 첫 번째 장가갈 때는 무슨 입장? 신랑 입장 그러거든요. 맞죠? 근데 그 남자가 두 번째 장가하면 헐랑재랑이다. 그래도 신랑이다. 그래도 신랑 입장은 그래요. 그죠? 그 똑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하는 거나 똑같은 놈이 장가가는 거나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아시겠죠? 계속 장가가더라도 신랑이기 때문에 요거 신경매가 신랑 되는 거예요. 아, 좀 그래라도 제발 좀 연결해봐요. 똑같은 물건이 계속 장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식 3번 하는 데 가봤습니까? 거의 안 가보셨죠? 결혼식을 우리끼리 결혼은 3번 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은 3번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 3번째쯤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물 떠놓고 절에 가서 뭐 그냥 하든지 성당에 가서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 한 놈이 우리 오랫동안 사귀었죠. 3번째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3번째 결혼식을. 그럼 자기들끼리 조용히 해야 되는데 3번째 결혼식 하면서도 고지서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받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진짜 신랑 입장인지 헐랑 입장인지 한번 두고 보자 뭐라고 하는지 하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세 번째 결혼식하는데도 신랑 입장 하니까 착착착착착 끌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배운 거 남자는 세 번 장가가도 신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 경매도 뭐다? 신경매다. 아이고 제발 좀 이래라도 연락해놔요. 그래야 대금 미납은 재경매가 안 붙겠나? 되겠습니까? 세 번 장가가도 신랑 입장입니다. 세 번 장가 가는데 헐랑 입장, 재랑 입장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계속 그죠? 세 번 장가도 신랑. 똑같은 물건이 세 번 경매하는 거 뭐 신경매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520페이지 경매 절차가 들어옵니다. 근데 경매 절차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아직 권리 분석도 안 하고 경매부터 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중요한 게 권리 분석입니다. 어딘가 하면 교재 526페이지 상단 경매에 있어서 그 다음 핵심입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권리 분석이 되어야만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라는 중요한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권리 분석 한번 읽어봅시다. 상단 526페이지 권리 분석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죠. 이전되는 때 그 부동산이 종래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물적인 부담은 크게 소재주의와 소재를 다른 말로 삭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그라미. 인수주의, 인도주의 동그라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만만찮죠? 내려가면 2번 삭제주의 다시 동그라미. 오른쪽 527페이지 상단 인수주의 동그라미. 이게 권리 분석이다 이런 취지예요. 자 일단 책은 짚어드렸고 다시 주목합니다.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권리 분석은 삭제되는 권리 삭제주의와 이 삭제라는 한자말은 삭이나 소나 같은 말이에요. 소재 삭제 같은 말이에요. 삭제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 한다. 지금 그렇게 교재가 체크됐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물건에 권리들이 쫙 붙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 또 저당권이 어디에도 뭐 저당권이 마을공고에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겠죠. 3번 전세권 이런 권리도 설정되어 있고 돈은 다 붙어 있습니다. 4번 제 마음대로 적는 겁니다. 유치권도 설정되어 있고 5번 임차권이라는 세입자도 있는 모양이네. 그죠? 자, 내가 1억의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권리들이 쫙 있는데 1억의 낙찰을 받고 나면 삭제되는 권리다. 그 말은 없어지는 권리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삭제된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으니까 삭제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의 낙찰을 받고 나면 이것은 인수해야 된다. 그럼 인수해야 된다는 말은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위험한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권리를 분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들어보는 순간 이거 경매에서 중요한 파트다라는 느낌이 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라도 이 물건을 경매로 봤는데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안전한 권리 삭제주의와 위험한 권리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권리가 한 5개 좀 있는데 어느 것은 안전하고 어느 것은 위험한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삭제되는 권리는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치는데까지 암기해야 돼요. 뭐라고?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거기다가 하나 더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뭐 많을 것 같아도 쭉 펴보면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삭제되는 권리,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는 항상 삭제됩니다. 인수되는 권리 위험하다 그랬죠. 그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여기에 애고등기도 하나 더 적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예고 등기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예고 등기는 왜 책이 없습니까 하면 2011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럼 2011년도 한 3년 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기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민법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경매 물건은 3, 4년 전에 물건도 지금 나올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고 등기는 인수되는 권리다, 위험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알아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는 거 한 개 더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3개만 알면 되지만 예고 등기는 폐지됐지만 경매에서는 만날 수가 있다, 그죠? 참고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삭제되는 안전한 권리, 무조건 위험한 권리 인수주의를 정리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암기는 못했겠지만 이제 옆에 물건을 권리 분석합시다.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이 저당권 보니까 무조건 뭐 삭제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화이트로 확 지운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1억이라는 대금에서 배당해 주면서 삭제입니다. 5천만 주면서 삭제. 자, 2번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 무조건 삭제라고 그랬죠? 삭제, 배당하면서 삭제됩니다. 자, 그럼 배당하면서 삭제가 되는데 돈은 1억밖에 없는데 5천 다 나가버렸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돈 없이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뒤편에는 삭제만 되면서 돈 못 받으니까 몇 천만 원 날렸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전세권 삭제 인수. 전세권이 여기 지금 현재 없죠? 없으니까 좀 놔두고. 유치권은 공부하셨죠? 무조건 뭐 인수되는 권리 위험합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현재 없죠? 좀 놔두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남은 권리들이 생긴다고요. 그 남은 권리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이 나름의 포인트예요. 그 남은 권리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에 모든 권리들이 싹 다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자, 앞에 있으면 인수라는 말을 잘 알았다면 뒷서면 뭐 삭제. 여기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한마디에 모든 권리들이 싹 다 정리됩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뒷서면 삭제. 자, 그때 선순위 담보 물건이 뭘까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선순위니까 앞에 있는 이 말이잖아, 그죠? 자, 앞에 있는 담보 물건이가 1번 저당권이 앞에 있는 담보 물건 맞죠? 자, 요거보다 앞에 있는 놈은 뭐 인수, 뒤에 있는 놈은 삭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선순위 담보 물건을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다 정리돼 버렸죠? 자, 3번 전세권 삭제 인수. 뒤섰잖아요. 삭제. 그죠? 5번 임차권 삭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아무거나 있더라도 전부 다 뭐 된다? 다 삭제되는 권리예요. 이 한마디에 싹 다 정리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선순위 담보 물건을 기준으로 삭제가 되니까 이것을 경매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하고 같은 말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뭘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선순위 담보 물건 그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다음 5가지 권리 중에서 왜 5가지를 올렸다? 우리 오지선당이잖아요. 5가지 문제를 권리를 올려놓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낸다는 말은 권리를 분석할 줄 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딱 나오거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요? 선순위 담보 물건. 자, 여기서 1번부터 5가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 무슨 권리? 1번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 그죠? 근데 저당권을 잘 쳐다보면 저당권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죠. 삭제되는 이런 권리가 제일 앞에 있으면 그것을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삭제되는 권리를 딱 암기하면 두 군데서 써먹겠죠. 하나는 삭제되는 권리를 찾으시오 하면 찾으면 될 거고, 그 암기한 권리가 제일 앞에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니까. 삭제되는 권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삭제되는 권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몇 번 무슨 권리? 1번 저당권 제고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 되겠죠? 여기에 저당권이 아니고 가압류가 돼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가압류는 삭제되는 권리로서 제일 앞에 있기 들어가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뭐 뒤에 있으면 삭제.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라고. 되겠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권리 분석인데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놈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놈이 하나 있다. 여기까지가 권리 분석입니다. 자, 최선순위 또 전세권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말이잖아, 그죠? 자, 이 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제일 앞에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1번에 전세권 하나 걸어주자고요. 5천만 원 있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는 번호 바꿔야 돼. 2번, 3번, 4번, 5번, 6번. 만약 이거 필기하는 사람 같으면 가슴 답답해졌겠죠, 지금, 그죠? 분필로 적는 점이 좋은 점이 이건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필기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 무슨 권리? 삭제되는 것이 제일 앞에 있는 것. 몇 번?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 놈을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어차피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이 성질은 인수되는 거예요.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사가 배당을 요구해 주시오 하면 배당 받고 나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꽃놀이패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꽃놀이패 이런 말 들어봤나요?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압니다. 꽃놀이패라는 게 바둑 두는 분은 있는데 내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반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꽃놀이패라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꽃놀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 한번 봐요. 이 사람은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된 날에 경매 되기나 말기나 꽃놀이 가도 돼. 그죠? 갔다 오니까 경매 끝났다. 낙찰 받은 사람이 이 금액을 인수해 줘야 돼요. 근데 꽃놀이 갈라는데 뭐 경매 들어가네 어쩌네 막 말이 많네 나 배당해줘 요구하면 자기 먼저 제일 먼저 받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일명 꽃놀이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다음 중 꽃놀이패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야 안 나오겠지. 근데 꽃놀이패가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 있는 위험한 권리 요것들을 암기하세요 하면 요거는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놓고 여기 있는 위험한 권리를 놓치는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도 배당 요구 안 하면 못 된다. 인수되는 권리 요것도 특별히 잘 보시라 그죠? 여러분한테 권리 분석을 지금 오늘 이렇게 수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수업이 그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권리 수업입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랑인지도 모르죠, 지금. 뭐 뭔지도, 자랑인지도 모르고 듣는 거라,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경매 수업을 하려면 저도 경매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만 했는 게 아니고 책도 보고 다른 사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좀 안다고 생각하는 제가 들어도 권리 분석이 저래 어렵게 설명하면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어려울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권리 분석 수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숙지하셔야 된다 그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는 줄 알게 되는가 하면 이제 7, 8월 되면 문제풀이 하잖아, 그죠? 아니 그 전에 모의고사도 나와요. 이게 권리 분석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때 이렇게 하고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걸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뭐 자랑도 자랑이지만 자랑은 또 뭐 알아들어야만 자랑인지 알지. 자랑을 하고 있어도 지금 자랑인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수업을 하니까 그죠? 뒤편한 연문이 질문을 딱 합니다. 질문 딱 하나 딱 들어보면 아 경매 선수가 오셨네 이거 압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사람들은 삭제되는 권리가 뭐 이거 인수되는 권리가 뭐 이걸 알아야 돼.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경매 실전에서는 삭제되는 권리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알 필요 없다? 안전한 권리니까 내가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그죠? 실전 경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위험한 권리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야 삭제주의가 뭔데 인수주의가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실전 경매는 삭제되는 건 알 필요 없다고. 안전한 권리를 내가 몰라도 내한테 문제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위험한 권리만 찾아가는데 질문의 모습이 뭔가 하면 이런 위험한 권리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권리 중에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우리 중개실무에서 들었습니다. 반드시 현장 조사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위험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기 질문의 요지라고요. 딱 들어보면 이제 선수다 안다고요. 초보자는 그런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위험한 권리를 잘 찾아내야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찾아냅니까? 이제 질문이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때 제가 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업하고 있다, 경매 받으러 간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잘못되면. 이런 위험한 권리를 남들이 못 찾아내는 걸 그래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발 아프게 수업할 게 아니고 경매 한 건만 잘 받아도 1년 수익이 훨씬 낫는데 무슨 말 이야기 하시죠?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많은 이제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쌓여야 되죠. 그럼 선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가짜 유치권이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준비가 된다고. 근데 아무리 대응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자꾸 없는 유치권이라도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뭘로 해석한다? 소송으로 해결해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래서 경매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권리가 제일 없는 게 무슨 물건이다?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 이걸 안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준비하게 된다? 아파트 경매 받으러 간다고. 위험한 권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못 없다? 수익도 별로 없어. 위험한 곳에 뭐가 많다? 수익도 발생하거든. 그죠? 권리 분석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공매 보입니다. 522페이지. 자, 공매 보이시죠? 원래 우리 이 단원이 경매, 공매니까 공매까지가 시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는 지금 11년 동안 출제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11년 동안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12년차인데 꼭 내야 될 이유가 크게 없죠. 그래서 이 공매는 제목은 경공매니까 공매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 12년차 나오는 걸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요거는 언제 한다?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딱 그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줄은 하나 끊고 갑시다. 528페이지. 공매의 뜻이 뭡니까? 하니까 거기 1번의 의의 세제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거 찾았나요? 캠코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공매를 하는데 온비드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온비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온비드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11년째 시험이 안 나오는가 봐. 그죠? 어쨌든 11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지금이 26회 시험이잖아요. 그럼 11년이면 14회 시험까지는 1회부터 14회까지는 경매 하나, 공매 하나 무조건 출제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한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에서 시작하는 온비드로 전자 사이트로 거래한다. 그 정도만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전달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다 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문제니까 덮으면 책 제일 뒷 껍데기 보십시오. 껍데기 딱 덮어서 책 다 덮어서 껍데기 밑에 정가 27,000원 책가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 책 뗐다 이 말입니다. 책 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월, 2월 달에 이게 정규 교재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한 번 돌았습니다. 1월, 2월 달에 고전에는 입문서였잖아요. 입문서, 그죠? 1, 2월 달 정규 교재가 효과 전체를 빠르게나마 한번 보셨고, 다음 주 3월 달에는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